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 진행이 적법한 것인가 위법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외부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계엄이라는 바구니에 담긴 실체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체도 없고 또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예정하여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원인과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되어져야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변론의 순서는 먼저 국회의 봉쇄가 없었으며 두 번째로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고 세 번째로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는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봉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 둘레는 총 2.5km이고 또 출입문이 7개이며 또 각 건물들은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의원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국회의장, 본회의장 출입 봉쇄를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병력을 우선 출동시켜 놓고 그때그때 명령을 내리면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고 또한 충분한 군 병력의 동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번 계엄의 성격을 메시지 계엄, 국민 호소형 계엄으로 정의하였기에 국회 봉쇄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 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저지, 국회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계획도 없었다고 김용현 장관은 증언하였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계엄 당일 예하 사여단장과 부부 동반 회식까지 하는 등 계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수방사 간부들도 퇴근 후에 개인 정비, 육아, 회식 등의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특전사는 일가 이후 간부들이 모두 퇴근을 하였고 특전사가 출동이 늦은 이유가 간부들 모두 퇴근한 상태에서 소집을 하느라 늦어졌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707 부대장 김현태는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하루 전에 모든 훈련이 취소되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조조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저녁 안가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지시받기는 하였지만 실제 계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만약에 계엄이 있을 줄 알았다면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로 갔을 것이다 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역시 계엄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위해 40개 기동대는 즉시 동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계엄 발령을 한 일시만 보아도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기의 기간이었기에 많은 수의 의원과 관계자들이 의원회관에 있었고 또 나머지 의원들도 모두 서울과 그 인근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하고자 했다면 계엄 발령을 토요일 새벽으로 했을 것입니다. 토요일 새벽이었다면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금요일 저녁에 지역구로 내려간 후여서 신속히 국회로 돌아온 것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 각 건물은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봉쇄할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국회 봉쇄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위해서 충분한 병력 동원을 준비하였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봉쇄를 위해서는 약 7,00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외곽 봉쇄만 5,000에서 7,000명이 필요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조조 경찰청장은 문 하나만 봉쇄하는데도 5개 기동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5개 기동대면 약 300명의 경찰 인력을 말합니다. 이런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국회 봉쇄에는 약 7,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러한 규모의 병력 동원을 사전에 준비하려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피청구인에게 과거의 계엄 사례를 얘기하면서 1군단, 7군단 병력 5만에서 6만이
동원된 바 있다고 과거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게 국민 호소형 또 메시지형 계엄을 설명하면서 보병 2개 중대 규모보다 조금 더 많은 280명만을 동원하고 또 간부만 동원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맡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증언한 바도 있고 또 본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그러면 계엄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어 본 사실까지 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회 봉쇄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럼 실제로 계엄 발생 후에 최초 출동한 병력의 규모와 또 도착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계엄 발령 1시간 내에 출동한 군 병력입니다. 특전사가 96명, 그리고 수방사가 41명 최초 출동했습니다. 최초 출동한 군 병력은 합쳐서 137명이 전부였습니다. 수방사 병력 41명은 계엄 발령 후 1시간 30분이 돼서야 국회 경내도 아니고 국회 인근에 도착을 했고, 수방사 병력 96명은 계엄 발령 후 1시간 40분이 지난 후에야 모두 국회 경내에 진입했습니다. 계엄 발령 1시간 40분 후면은 00시 10분경인데 이 시간이면 국회 본청에 의원 및 의회 관계자들 상당수가 이미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국회 봉쇄에 필요한 최소 병력 7,000명보다 훨씬 적은 병력인 137명만이 최초 출동한 것만 보아도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위한 충분한 병력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국회 봉쇄를 지시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피청구인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군 병력의 이동은 반드시 계엄 발령 후에 하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국회 봉쇄를 하려 했다면 계엄 발령과 동시에 바로 통제를 해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사전에 병력을 국회 인근까지 미리 이동시키고 대기시켰을 것입니다. 또한 김용현은 피청구인이 12월 4일 00시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의원들 출입을 막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고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모두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전에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각 문은 2회에 걸쳐서 통제가 되었는데 누가 왜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의해서 출입문 봉쇄가 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22시 48분부터 23시 07분까지 있었던 1차 출입문 통제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서로 논의 끝에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조지호가 김봉식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두 명 모두 일관되게 진술하였는 바 조지호의 지시에 의해 통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봉식이 국회 관계자에 대한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조지호에게 보고하였고, 국회 관계자와 국회 출입 기자에 한하여 출입증을 확인한 후 국회 출입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2월 3일 23시 37분부터 12월 4일 01시 45분까지 시행된 2차 출입문에 대한 봉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지호는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불러주면서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청 또는 지시가 있었기에 자신이 김봉식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보라고만 하였고 또 병력 증언만을 요청하였을 뿐 조지호에게 국회 출입문을 통제하라거나 또는 봉쇄하라고 요청하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럼 박한수와 조지호의 발언 중 누가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조지호 자신도 계엄 발령이 있은 그 바로 다음 날 2024년 12월 5일에 있은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서 자신이 포고령을 보고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발언을 하였고, 또 다른 검찰 조사에서는 포고령을 확인한 후에 조치한 것이라고 진술을 스스로 하였습니다. 조지호로부터 지시를 받은 김봉식 서울청장 역시 조지호가 포고령에 따라
통제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조조의 지시를 김봉식에게 전달한 경찰청 경비국장 엄정주 역시 조주호가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2차 출입문 봉쇄는 조주호가 포고령을 보고 스스로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2차 출입문 봉쇄에도 울타리는 차단되지 아니하였고, 국회 울타리는 여자도 넘어갈 수 있는 정도여서 의원이나 관계자나 국회로 들어가는 데는 다소 불편할 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봉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실제로 봉쇄가 되어 국회의원의 본청에 출입을 하지 못해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하는데 방해를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12월 4일 01시 01분까지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과 그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12월 4일 01시 01분까지 국회 경내에 진입한 군 병력의 총수는 284명입니다. 피청군이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전에 지시한 280명과 차이가 없습니다. 수방사 병력은 14명만이 진입해서 시민들을 피해서 국회 수소 충전소 담벼락 밑에 있었고, 특전사 병력 중 54명이 국회 본청에 진입은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국회 담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 본청 안팎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있었는데 284명을 가지고 국회 본청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국회 봉쇄를 위해서 7천에서 8천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고려할 때 280명은 국회 봉쇄가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은 국회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지도 않았고 국회 봉쇄를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국회가 봉쇄되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의결을 피청구인이 방해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 수방사령관 이진우, 경찰청장 조주호에게 의원을 끌어내려라거나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을 하였다는 주장이 얼마나 그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사전에 국회 봉쇄를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국회 봉쇄에 필요한 충분한 병력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을 리도 만무하고 또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 역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의원들을 끌어내어 어디에 둘 것이며 또 의원들을 끌어낸다고 계엄 해제 의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으로 각 관계자들이 진술이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본 심판정에서 한 증언과 검찰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총 6가지 이유에 비추어 보면은 그 내용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곽종근의 진술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에 의해 오염이 되었습니다. 곽종근은 과거 김병주 의원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 시에 작전처장으로 근무한 바 있어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곽종근은 이 사건 계엄 직후 12월 6일에 곧바로 유튜브 김병주 TV에 법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출연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곽종근의 부하인 707 단자 김현태의 폭내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김병주 의원은 그 전날인 12월 5일에 미리 곽종근에게 시나리오를 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시켰고 다음날 김병주 의원은 박선원 의원과 함께 마치 특전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처럼 방문했고 곽종근과 인터뷰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청에 진입한 특전사 요원들을 빼내라 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곽종근의 답변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는 지시로 둔갑시켰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의혹적 영상에서도 곽종근이 사진과 같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 당시 옆에 있던 당황한 박선원 의원이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곽종근만 들리는 소리로 의원을 끌어내라고 해야지요 라고 지시하는 그 장면과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곽종근은 야당 의원들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 진술을 준비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곽종근은 2024년 12월 10일에 있는 국회 국방위에서 점심시간에
민주당 보좌관이 안내해준 사무실에서 박범계로부터 회유를 당한 사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797 단장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공익 제보자 추천과 변호사 지원을 미끼로 곽종근을 회유하면서 곽종근에게 자신이 원하는 답변 시나리오를 주고 연습까지 시킨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곽종근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전화 횟수에 대한 진술도 계속 번복되었습니다. 12월 6일 김병주 TV에선 1회라고 얘기했다가 12월 10일 국방위 오전 회의에서는 유영원 질문에는 1회로, 박범계 의원 질문에는 2회로 변경하였고, 다시 국방위 오후 회의에서는 조국 의원이 피청구인으로부터 3회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정확히 2회만 전화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5년 1월 14일에 있었던 국회 국조특위에서는 피청구인으로부터 3회가 전화가 왔지만 2회만 통화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전화를 받은 시간과 관련하여서도 진술이 계속 번복되었습니다. 12월 9일 검찰 조사와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는 12월 4일 00시 30분으로 기술하고 기재하였습니다. 12월 10일 국방위에서는 00시 30분에서 40분 사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25년 3월 4일, 2월 4일 청문회에서는 다시 00시 20분으로 그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5년 2월 6일 본 심판정에서는 00시 30분이라고 증언을 하면서 2월 4일 날 00시 20분이라고 진술한 것은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곽종근이 계속 00시 20분으로 자신의 그 통화 시간을 변경하려 하는 것은 아마도 707 단장과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여부를 논의한 시간에 맞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곽종근이 심판정에서 00시 20분이라고 말한 이유가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서라고 답변한 것은 곽종근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남이 써준 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라 할 것입니다. 공소장 기재를 보면 피청구인이 곽종근에게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곽종근조차도 부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버젓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장이 얼마나 허구에 기반해 작성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라는 문장은 12월 10일 국방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에게 질문을 하면서 처음 사용한 문장인데 박범계 의원 주장이 그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김병주 TV에서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국회에서 의사당에 있는 TV에서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빼내라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지시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고 진술이었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국회 안에 누군가를 빼내라는 지시와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24년 12월 9일 검찰 조사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피청구인이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같은 날 제출한 자수서에는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24년 12월 10일 날 있었던 국회 국방위와 본 심판정에서는 아직 국회 내 의결 정도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추가로 본 심판정에서 재판관님이 질문에 피청구인이 인원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의원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누군가를 빼내라는 지시에 대해서 곽종근의 진술이 변화한 것을 최종적으로 살펴보면 최초의 김병주 TV에서 말했던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 요원들을 빼내라는 그런 발언이 최종적으로는 아직 국회 내에 의서 의결 경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로 변경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지시 중에 누구를 끌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진술의 대상에 대한 진술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12월 9일 날 자수서에서는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검찰 조사에서는 사람들로, 그리고 12월 10일 국방위에서는 인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원이라는 것이 의미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데, 본 심판정에서는 인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청구인 측 질문에 국회의원으로 확신한다고 증언을 하였는데, 12월 9일 최초의 검찰 조사에서는 스스로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인원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서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을 인원으로 지칭하였다는 것인데, 피청구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국회의원을 가리켜서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사람 또는 의원이라고 칭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것인데, 국회의원을 가리켜서 인원이라고 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군인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곽종근 스스로 예하 지휘관에게 내린 지시가 아닌지 하는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특히 본 법정에서 오늘 청구인 측에서 증거 설명을 하면서 707 단장이 최초에 출동을 할 때 곽종근으로부터 의원들을 막아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지시는 국방부 장관이나 피청구인이 누구도 지시가 내린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곽종근이 처음부터 지시받은 임무를 넘어서 의원들 또는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국회 안에 있는 의원들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려는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지시한 행위와 관련되어서도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최초 12월 6일 검찰에서는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진술하였는데, 12월 10일에 박범계를 만나고 나서는 국방위 5회에서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 검찰에서는 데리고 나오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12월 10일 박범계를 만나고 나서는 5 국방위에서는 끄집어내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곽종근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고 공포탄 사용 또는 테이저건 사용, 그다음에 단전에 대한 논의를 707 단장과 했다고 증언하였고 또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707 단장은 00시 30분에는 그런 논의를 한 사실이 없고 00시 30분에는 곽종근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되는데 하는 뉘앙스의 말을 한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고,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에 대한 논의는 00시 17분경에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707 부대원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을 때 한 것이었으며, 단전 지시 역시 00시 50분경에 곽종근이 707 단장 김현태에게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고 707 단장과 논의를 하였다는 곽종근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곽종근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묵살하고 예하부대에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지휘체계에서 처음 받은 대통령의 지시를 복명복장하지 않고 묵살을 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고, 또 피청구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이 이를 재촉하고자 다시 전화를 해서 제 지시를 하였을 것인데, 이것이 없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역시 사전에 아무 설명 없이 또 상의 없이 뜬금없이 내릴 수 있는 지시가 아니었기에 곽종근의 진술은 상황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이준우 공소장에는 총 3번에 걸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심 판정에서 이준우는 공소장 기재는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고 분명히 증언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검찰 조서의 진정 성립 역시 부인하였습니다.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은 본 심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자신이 이준우의 지시를 받고 불법이라 생각해서 예하부대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이는 거짓임이 밝혀졌고 이준우의 명시적 지시로부터 자신의 과업을 도출하면서 다소 과장되게 자신의 과업을 추정한 것이 있다는 지적도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진술과는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성현의 진술은 신뢰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다만 피청구인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준우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바를 들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또 이준우의 특성상 상급자로부터 받은 지시를 그대로 하다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준우가 공소장 기재를 부인하고 있고, 또
또 자신의 신문조서의 진정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비록 변호사가 동석하였어도 이준우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조성현은 피청구인이 지시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증언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준우의 공소장과 기재와 같이 지시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조주호 경찰청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주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6회에 걸쳐 국회의원을 출입시키지 말고 출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사유에 비추어 보면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호는 검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총 8번의 비화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중 의원을 체포하라는 앞에 6번 전화는 모두 포고령이 공포된 이후에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2번 전화는 격려 전화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6번 전화가 뒤에 2번 전화와 사이에는 다른 사람의 전화가 있었다고 그걸로 구분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본 심판정에서 그 중간에 걸린 다른 사람의 전화가 계엄사령관의 박안수 전화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박안수의 전화는 조지호에게 계엄 포고령을 알려주는 전화였고 전화를 한 시간은 23시 23분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고령이 공포되고 나서 대통령으로부터 6번의 전화를 받았다는 조주의 검찰 진술은 본 심판정에서의 증언과는 양립될 수 없습니다. 또 계엄령 선포 이후 포고령 공포 이전까지 대통령이 6번에 걸쳐서 전화를 하여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였다는 것도 그 짧은 시간에 조주호에게 반복해서 6번의 전화를 했다는 것은 상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주호가 피청구인으로부터 6번 연속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그 시기가 어느 경우이든 간에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 피청구인은 조주호 경찰청장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화는 1차 출입문 봉쇄 후에 다시 국회 관계자 선별 출입을 허용할 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조치를 취한 전화였고, 둘째는 계엄이 끝난 후 05시경에 국회의원을 잘 통과시켜 주어서 계엄이 빨리 끝났다며 조주호와 김봉식을 치한 전화였다는 것입니다. 이 2번째 전화에 대해서는 조주호도 그렇고 김봉식도 모두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 6번이나 피청구인이 조주호에게 전화를 해서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것은 조주호, 김봉식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전화 내용과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 조주호의 제3회 검찰조서, 피신조서 24쪽을 보면 조주호는 검찰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국회를 전면 통제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자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피청구인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고 그렇게 자신 스스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주호의 진술은 또한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6번의 지시를 받고 네 하면서 반복하면서 예하 간부들한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특전사령관 곽정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도 사전에 상의 없이 뜬금없이 조주호에게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 6번이나 종용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주호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조주호는 혈액암을 앓고 있고 그 와중에도 수사기관과 국회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였고 그 시간은 무려 52시간이나 달합니다. 또한 병상에 누워서 8번의 조사를 받았고 한 번 받을 때 최장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환자인 조주호에게 무리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 조주호가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진술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현태는 본 심판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상부로부터 받은 바 없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을 때 안기백 의원을
본청 복도에서 만났어도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며 계엄당에 소지한 케이블 타이는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곽정우도 동일하게 증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여 국회 의결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또 의원을 끌어내거나 출입하는 의원을 체포하여 국회에 계엄해주 요구하는 의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 실제로 의원을 끌어내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정치인과 법관을 체포하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홍장원에게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방첩사에 의해서 정치인 체포 등의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이 홍장원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홍장원의 진술과 메모는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홍장원에게 받지 계엄하는 거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본 심판정에서 재판관님이 질문하였듯이 홍장원은 대통령과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긴밀한 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을 홍장원에게 대뜸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둘째, 피청구인이 과거 국정원 수사를 3년 동안 하였고, 또 국정원 인사를 여러 번 하였기 때문에 국정원의 조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 체포를 지시하려 했다면 해외 담당인 1차장인 홍장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정원은 체포 자체의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국정원에게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피청구인은 국무회의 시 참석한 국정원장을 보고 국정원장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엄 사무를 국정원장과 상의하지 않고 해외 담당 1차장의 홍장원에게 연락했다는 것 역시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엄 사무를 상의하려 했다면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하였을 것입니다. 홍장원의 진술은 계속해서 번복되어 왔습니다. 또 두 번에 걸친 본 심판정에서의 증언에서도 여러 번 위증을 하였습니다. 메모의 작성 경위라든지 메모의 작성 주체, 메모의 기재 내용, 메모를 기재한 장소, 메모의 종류, 1, 2차 축차 검거 지제, 방첩사 지하구금 시설, 기재 등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메모의 가필 주체가 홍장원이 아닌 민주당 박선원 의원으로 의심된다는 필적 감정까지 언론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결국 홍장원은 대통령으로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격려자를 받는 것을 귀하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이후에 정치적 개입으로 경질 통보를 받자 대통령과의 통화를 여인영과의 통화와 연관시켜서 정치인의 체포 지시로 조작하여 야당 의원들과 함께 내란몰이 탄핵 공작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첩사가 정치인 법관 체포를 시도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김유영과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본 심판정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치인 법관 체포와 관련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치인 법관 체포 지시 또는 시도 여부는 피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방첩사가 실제로 정치인 법관 체포를 시도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과 여인영은 모두 공통되게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동정 파악을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절대로 체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조지호는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를 위한 정치인들의 위치 확인을 부탁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조지호에게 명단을 불러줄 때 체포라는 단어 자체를, 용어 자체를 사용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조지호 역시 2024년 12월 9일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위치 확인이 맞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앞에 체포를 위한이라는 단어를 종종 앞에 붙여서 사용을 하였는데, 여인영이 실제로 체포를 위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의 중령은 방첩사에서 경찰과 협조를 하였던 단일항 창구였습니다. 국민의 중령은 검찰에서 체포 명단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체포조 또한 조를 편성하다 보니 나오게 된 말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측과도 통화 시에 체포 언급이 없었고 계엄이라고 해도 방첩사가 민간을 체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란 등 극히 일부 번제만 가능하고 혐의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관이 있는 기관이 체포하고 방첩사는 그것을 인계받아 이송 구금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 정의련은 검찰에서 국민의 중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국회에 출동한 자로서 당시 출동을 할 때 체포를 위한 수갑도 없었고 또 국민의 중령과의 통화에서 체포조라는 말을 전혀 전해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경찰 박창규는 검찰에서 체포, 구금과 같은 말은 전혀 듣지도 못했고 방첩사 인원들로부터 체포 요청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경찰 정창훈은 검찰에서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을 받으면서 체포 명단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였고, 검찰 윤승영은 검찰에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이 체포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 이현일은 검찰에서 당시 국민의 방첩사 중령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를 위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을 받으면서 어디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국민의 중령이 체포 등의 임무 수행이 아니라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방첩사에 가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며 5명의 추가 연력을 요청하였는데, 그것은 국회에 가서 체포를 위한 것이 아닌 안내 역할을 할 인력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강상문, 방전환 역시 검찰에서 당시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정치인 법관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체포를 시도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위치 확인만을 요청하거나 지시하였을 뿐입니다. 다만 그 지시가 밑으로 하달되면서 명시된 가업에 덧붙여 추정된 가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불리해진 바는 없지 않아 있지만은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형사들이나 방첩사 요원들은 체포 임무를 받은 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엄이라는 바구니에 담긴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국회 봉쇄가 있지도 않았고 국회 의결 방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누구보다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가 있지도 않았고 또 체포된 바도 없습니다. 청구인 측은 계속적으로 가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계엄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져 있지 않은데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정해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구인 측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포고령 및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포고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포고령 1호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또는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의정 활동을 금지하거나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도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고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포고령에 대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등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포고령은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선례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단시간 내에 대국민 호소형 계엄을 선포할 생각이었으므로 개략적으로 검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 포고령을 시행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실행 논의도 실행 의지도 없었으며 실행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 준비도 전혀 없었고 국회나 지방의회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바도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메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작성하여서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문건을 작성을 지시하거나 작성한 바 전혀 없습니다. 문건 작성자인 김용호는 위 문건상의 비상입법기구라는 용어에 대해서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수행할 기구나 예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위 메모상의 비상입법기구라는 표현에서 과거 전두환 대통령의 신군부의 국보위를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최소한 1980년 당시의 시국 수습 방안과 같이 장기간 계엄 유지를 위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것을 논의하려면 국무총리나 상당수 국무위원, 기타 인원들이 대거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비상계엄은 피청구인 대통령이 단시간에 걸친 대국민 호소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나 논의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조사 결과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위헌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절차적 위헌 위법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긴급성, 중대성, 보안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차 규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절차가 누락되었거나 간소화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계엄 선포의 보안성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막고 국민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계엄 선포 절차에서 일부 형식과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 위법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의 건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은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건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 비상사태 여부를 판단하여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2024년 12월 3일 저녁 8시 반부터 약 2시간에 걸쳐서 국무위원들 간의 실질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의 건의, 국무총리를 거친 건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살펴보겠습니다. 심의 절차를 판단하면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는 비상사태 절차의 긴급성, 중요성, 보안성에 비추어서 통상의 국무회의 절차와 같이 그대로 밟아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통상의 국무회의에서 차관회의나 간사배석 같은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계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선포할 당시에 심야에 국무위원들을 부르면서 안건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또 국무회의가 구속력 있는 의결을 하는 그 기관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책적 자문 보좌 기관인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전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 실질적인 국무회의는 열렸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의사정족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출석할 때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의사정족수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은 경찰 조사 시에 국무회의를 해야 하니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의사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국무회의 소집을 늦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는 거쳐야 한다고 하는 분이 있었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건의를 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른 국무위원들도 잘 되었다고 이게까지 했다고 분명히 검찰에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은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 곧 내란이라고 하는 여론몰이를 하면서 군 장성들을 대거 내란 혐의로 체포하는 가운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위축되어서 부정적 소극적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회의 장소가 특정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하는 바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해서 전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국무회의 개최된 시간을 의사 정족수가 채워진 시간으로 본다면 22시 17분부터 22시 22분까지 5분 남짓입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이 순차 오는 시간부터 본다면 약 2시간에 걸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을 알렸고 각자 국무위원들이 자기 맡은 부서에 비추어서 어떤 염려되는 말을 다 개진을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엄 사령관 문제에 관해서도 보겠습니다. 강희구 부속실장은 계엄 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계엄 선포문 11부를 복사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배부하는 것을 보면서 대회의실을 나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역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진술 역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비상계엄을 원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내란으로 몰고 있는 내란 공범으로 몰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양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서주의와 부서주의에 위반됐다고 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는 법적 안전성 보장, 신중한 권한 행사, 대통령의 전제 방지, 관련 국무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준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가 긴급 상황에서 그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절차를 좀 고려해야 하고 사후 보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라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록 작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국법상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비상계엄 이후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국무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므로 국방부 장관이 이를 기한하여서 올린 것이 옳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서 그 절차를 밟던 기간 동안에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여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내란 혐의자로 몰릴까 두려워하여 그 절차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피청구인이 부서 제도나 문서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그것이 파면을 정당할 정도의 어떤 중대한 위헌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무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보면은 국무회의 규정 11조에 따라서 간사가 작성하여서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통상 7일 내지 10일 정도 소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행안부가 2024년 12월 6일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청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며칠 후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가 내려냐고 규정하고 군 장성들이 체포되고 그런 사정 가운데에서 행안부 실무자가 국무회의록 초안을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국무회의록 작성에 관한 실무자의 어떤 처리 여부를 가지고 위헌 여부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 할 것입니다.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과했는지 여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경 대국민 담화문 형식을 통해서 TV 생중계되는 가운데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이를 통해 알았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절차에 착수하여서 12월 4일 01시 01분경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TV 생중계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도 충분히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부터 해제 의결시까지 초단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국회 통보문을 작성하여 송부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국회 통고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계엄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경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을 했고 대통령은 같은 날 새벽 04시 30분경에 국무회의 개최를 해서 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것이 대국민 호소형 계엄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했을 때 국무위원들이 자기 집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오는 시간이 필요하고 담화문 작성에도 시간이 필요하며 검토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했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 계엄 해제 의결 이전에도 군대를 국회 등에서 철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병력은 그 전에 모두 철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여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 국민의 선거에서 선출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다른 탄핵 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탄핵 여부를 판단할 중대한 헌법 위반 역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중대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서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로 인하여 손상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파면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회사함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현저히 압도할 만큼 커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국가 긴급권의 행사입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은 대통령의 헌법상 부여된
국가 긴급권 중에 하나입니다. 피청구인이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하여서 이를 선포한 것은 헌법에 전혀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상 계엄 선포에 관해서는 국회의 사후 통제만을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64년에 있었던 6.3 사태에 선포됐던 비상계엄,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에 12.7 선포된 비상계엄, 모두 다 전쟁이나 사변 사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소추인 측이 인용하고 있는 1980년 5.17 비상계엄 선포, 그 선포 거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계엄 선포의 동기, 이후 수행 계획, 그 결과 등에 비추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국수습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을 해서 국보위를 만들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기능을 다 정지시키고 국회를 폐지하며 다른 국보위를 만들어서 사실상 국헌문란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긴급권 행사로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중대성 여부를 판단할 시에도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상황과 계엄 선포의 결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피청구인은 개인적인 권력욕이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 오로지 헌정 질서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을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의 과정에 이르기에 대해서는 앞선 변호인들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국회의 무차별 탄핵, 국회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무분별한 입법,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입법 활동 등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첫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게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고 하는 단시간에 걸친 대국민 호소형 기업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헌법 질서와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변호인께도 말을 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에 주목하지 말고 그것에 담아서 국민에게 전달하고 하려는 그 내용을 주목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비상계엄은 단시간에 끝날 대국민 호소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계엄 선포에 포고령을 실행하거나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논의한 바도 없고 이 사건 비상계엄은 2시간 남짓 만에 끝났으며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부상당한 시민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출동했던 계엄군들이 부상당한 사례만 있으며 국민들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바도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을 출동시킨 것은 계엄 선포에 따른 질서 유지와 안전 조치를 위한 것입니다. 피청구에는 계엄군을 출동 지시를 하면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 비무장 원칙, 하사관 이상의 간부를 구성하여서 시민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고 실제 국회 경내 병력 투입은 280명에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국회 외곽 질서 유지 및 경비만을 담당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로 해서 국회의 권능 행사가 무력화되지도 않고 마비되지도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금지를 지시한 바도 없고 체포를 지시한 바는 더욱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한 의도는 피청구인이 최초에 국회에 출동시킨 병력의 숫자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국회를 완전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 요구를 막으려고 했다면 적어도 5,000명 이상의 무장병력을 투입했을 것인데 비무장병력 280명을 출동했다는 자체가 국회의 정상적인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피청구인의 의사대로 이 계엄은 단시간 만에 해제 요구 의견이 가결됐고
해제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을 출동시킨 것도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앞서 도태호 변호사가 잘 지적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는 2023년 보안 점검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2020년 총선 당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은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해커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통합 유권자 명부 탈취부터 시작해서 온갖 실시간 개표 및 결과 조작도 이론상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변호인이 밝혔지만은 제도의 범위 내에서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주권주의와 선거 시스템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주권을 지켜야 될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책무로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그 지역 내 모든 행정사무는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이 관장하게 되므로 피청구인은 계엄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냈던 것일 뿐입니다. 거대 야당은 피청구인이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계엄 곧 내란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 프레임이라고 할 것이고 그 저희는 야당이 지금같이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조기 대선을 개최하여서 대선에 출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에 빠져 있음을 알렸고 부디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이를 시정해 주실 것을, 이를 견제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는데 국민들은 그 위기를 인식하고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영남과 호남, 충청 지역에 관계없이 장년층은 물론이고 청년층까지 이 지금 대통령의 호소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러한 것은 지금 헌법 위반이 결코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제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1776년 독립하고 1789년 연방정부가 수립되면서 처음 채택된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탄핵 소추가 되는 대통령은 공화당의 앤드류 존슨입니다. 당시 의회가 임명 동의한 장관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는 공직임법을 위반하여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에드워드 스탠튼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탄핵 소추가 될 것이라고 의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에드먼드 로스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나는 문자 그대로 내가 들어갈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 우정, 지위, 재산,
그리고 야심만만한 사람들의 인생을 뒤덮게 만들어준 모든 것이 내 말 한마디로 사라지려 했다. 그는 그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하고 탄핵 제도를 이용해서 축출한 사례가 쌓이기 시작한다면 워싱턴 대통령이 경고하였듯이 탄핵 제도가 정권을 쟁취하는 수단이 되고 복수심에 잔뜩 날을 세운 정당이 다른 정당을 번갈아 압제하는 전제주의, 입법부 독주의 전제주의가 들었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948년 건국 이후 80년 동안 2004년부터 단 20년 사이에 세 번째 탄핵 소추 사태가 지금 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법사위는 진지한 조사도 없이 신문 쪼가리 몇 개 붙여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여 수사재판적인 기록을 가져다 쓰고 탄핵 절차에서 준용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이라는 모호한 말을 내세워서 전문법칙을 배제하여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재판이 반복된다면 국회 다수당은 탄핵 제도를 정권 쟁취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상대 정당은 복수심에 칼을 갈게 됩니다. 헌정 수호의 사명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가 헌정 파괴의 통로가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헌법재판인들께서 이번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조대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사건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대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무력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전쟁은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합법을 가장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진상을 알기 어렵습니다. 비천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내 국외에 수집한 최고급 정보를 종합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하이브리드 침략이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지만 그러한 비상사태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심야 국무회의를 수집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유를 담화문으로 설명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 비상사태를 모든 국민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사항을 다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웬 비상계엄 하는 의혹과 불신을 받았습니다. 언론 노조의 지배를 받는 주요 언론들이 비상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내란이라고 맹렬히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명철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나서서 대통령이 밝힌 계엄의 이유를 직접 조사하고 확인한 다음에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꾸준히 상승해서 50%를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비상사태와 반국가 세력을 알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산화된 것을 두려워하며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의 해킹 위험성을 인식하고 선거의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까지 구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각성이 국민 주권의 의식을 강화시켜서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혁신과 도약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관들과 장군들을 겁박하고 회유해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를 내란 범죄로 꾸미고 수사 권력이 총동원돼서 내란죄의 조서를 7만 장 넘게 꾸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와 내란죄 몰이는 조작된 허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가품입니다. 비상계엄 내란 몰이를 대통령으로 탄핵소추하고 내란죄로 수사하다 보니까 일당 독재의 현상이 전방위로 드러나고 국방과 치안체계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반국가 세력이고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추진하던 체제 전쟁을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습니다. 소추인이 이 사건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시킨 것, 내란몰이가 허구임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선 이 사건 탄핵 소추는 헌법에 위반됨으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허용된 비상대권의 행사였고 고도의 기밀정보와 국가 통치적 판단에 따른 대권 행사입니다. 그러한 기밀을 알지 못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도 없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비상대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을 탄핵 수출하면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 확정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7일 1차 표결에서 의결 종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부결 확정되었는데 12월 1주일 후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표결해서 탄핵 소추한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는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회는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를 조사하지도 않고 종족수만 채워서 탄핵 소추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그것만으로 피수차의 직무가 정지되게 규정한 것은 중대한 위법 사유를 조사 확인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위헌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200인 이상이 찬성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 사건 중대한 위헌 여부 사유를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 소추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법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기관의 조사 업무를 계속할 것이 아니고 탄핵 심판을 해서 탄핵 소추를 각하하고 피소추인이 부당하게 정지된 직무를 회복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서 탄핵 소추 의결수를 정족수를 태운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상에서는 내란죄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부분을 뺀 나머지 심판 대상에서는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 아니라 정권을 탈취하라는 목적에서 감행된 것이고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각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40조 2항은 탄핵 심판 절차의 증거 조사는 민사소송법을 따르지 말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2조는 수사기관이 제3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진정하게 작성되었더라도 그 진실성이 확인한 경우에만 심판 자료로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특수성을 앞세워서 형사소송법의 전문 부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헌 여부의 평가 대상이 사실관계의 전부에 관한 조사는 소추기관에서 조사하든 심판기관에서 조사하든 형사소송법의 전문 부칙을 엄격히 적용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확정된 사유가 중대한 위헌 위법에 해당되는 여부, 파면의 상당성 여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전문 부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추인이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한 것은 대부분 제3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고 피청구인이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법정에서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도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탄핵 사유를 인정할 적법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상면 변호사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특히 우리 피청구인 측에서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울러 제가 원고 있습니다만 원고를 무시하고 간략하게 가급적이면 3분이 안 걸리도록 시간 동안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적인 면 지금까지 30년간 같이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그동안 심도 있는 재판 진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검사 윤석열이 30년 전 처음 검사로 인간되어 왔을 때부터 서울검사장, 검찰총장,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직접 또는 먼 발치에서 줄곧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험한 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생각에는 공직에 있어서는 국가는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주의가여야 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한다는 항상 그런 기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이야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간 윤석열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했고 특히 시장에서 어려운 장사를 하고 있는 그분들과도 만나는 사람들과 항상 있기를 즐겨했습니다. 또한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소신이었고 거짓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였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항상 직접 일선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셨겠지만 많은 지휘관들한테 본인이 직접 지휘하는 건 거의 검찰 시절부터 하는 품성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을 선택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도 개인적인 정리보다는 공직자의 본분을 선택하여 살아있는 권력에 저하여 소신을 관찰하였고 그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정치에 입문에서도 이러한 그의 생각과 소신은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께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즉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온 수사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과거에 대한 언어이며 정치는 미래에 대한 언어라고 하였습니다. 법집행기관인 검찰에서 실체적 진실만 밝혀 이러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유무죄만 따지고 처벌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검사로서의 평생을 살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떠밀리다시피 해서 들어선 정치를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힘들었다는 건 저는 가까이서 듣기도 했고 또 그 사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초임검사 시절부터 대통령이 이기까지 한결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도 그의 평생 살아온 그런 소신, 그런 연전선상에서 보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변호인들이 다 말씀드리서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구인 측에서는 주장하는 여러 가지 윤석열의 인간 문제, 불소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거대 담론들은 피청구인 역시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소통과 타협을 할 수 있는 길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결코 윤석열은 불소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이야기를 좋아해서 앉으면 5시간, 6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하고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불소통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재판관님들. 절대로 불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소신이 확실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너무 그런 데 대해서는 집착하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꾸짖을 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 정치라면 유연해야 된다 좀. 그런 것이 오늘의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해서 저 역시도 지켜본 선배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의 정치가 정말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걸어갈 미래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오직 정권 탈취와
면책 특권을 가질 국회의원이 되어 헌법 기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미래 국민, 앞으로 저희들은 각오 없습니다. 그때쯤은. 그분들은 그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까 하는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바쁘신 중에도 제가 또 말을 터뜨리는 게 못해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윤석열의 인간적인 면, 그의 정치적 소신 이런 걸 하시면서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거대 정치인으로서의 거대 담론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고 그게 또 맞습니다. 그 말은. 그렇지만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통해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러한 인간 윤석열에 대한 조그만 생각이 우리 존경하는 재판관님들의 결심에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